김진경 선생님은 저희 연구실에 제가 부임하고서 첫 번째로 선발했던 신입생 남자입니다. 한 명은 편입생 남자였고요. 한 명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남성으로서는 3호지만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이제 2호 학생이 해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가톨릭 대학교에서 생명공학과를 전공을 하고 복수 전공으로 심리학을 하신 뒤에 가톨릭대에서는 큰 배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덕성여대에 진학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고 또 이제 신입생 남성으로서 시작을 했고 기수를 보면 권윤나 선생하고 동기가 됩니다. 들어오셔서 매우 현격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수업 시간에 조는 듯 다듬는 되게 독특한 청각 기법을 배워오셨습니다. 분명 자는 것 같은데 깨워보면 모든 수업 진행을 다 이해하고 있고 신기한 그때부터 이제 천재 소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천재 아재로 점점 그런 실제로 되게 명석한 두뇌로 되게 여러 가지 빛나는 활동들을 했었고 특히 또 슬랩스틱에 뛰어나서 가는 곳에는 많은 웃음을 주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되게 연세 있는 슈퍼바이저들 큰 되게 사랑과 애정을 받는 사람으로서 강점이 있죠. 학교를 마치고서는 이번 추계 임상심리학회에서 아마 감사장을 받으시게 돼요. 1세 얘가 받는 게 아니고 감사장을 받으시게 될 1세대 우리 임상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 오상호 교수님이 계시고 원광대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고요. 오상호 교수님의 마지막 수련생? 네, 마지막 전 마지막 남자 수련생? 아니요, 마지막 남자 수련생 많이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상호 교수님의 수련생님은 이번에 감사장 받으실 거 와서 따라갈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수련을 마치시고 또 잠시 헤세드 상담센터에서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을 받으신 뒤에 그리고 현재는 보훈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정경련 건물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최고의 학부인 세상의 모든 아침에 옆 건물에 있습니다. 되게 전망이 좋고요. 상담센터 나중에 한번 꼭 보여달라고 하세요. 올라가면 그 여의도 남부와 국회 모든 뷰가 한눈에 펼쳐지는 곳에 본인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처에서 어떤 전쟁 후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번 정부 들어서 유독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커서 아마 이번 정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일자리를 확고하게 만들어 놔야 될 운명을 더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승영 선생님 박수로 가져주시죠. 예, 항상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역경을 넘어서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따라고 하는데요. 역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윤나 선생님? 네? 역경이 뭘까요? 오늘의 날인가요? 역경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되게 마음이 곤란하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는 정확한 순간인 것 같아요. 마음이 혼란하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짜증이 나는 날 그만 내버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이 지금 역경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뒤에 봉원 선생님 역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죠. 있으신가요? 그런 적도 있죠. 정답이야. 다들 이렇게 웃으시다는 거 어떻게 또 공감의 의미로 생각이 드네요. 권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직 제가 역경을 그렇게 이 순간 역경은 아닌가 봅니다.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역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단 역경에 대해서 좀 그 가벼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방금 전에 질의응답에서 좀 나타난 그런 역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닌, 좋은 기분 주는 건 아닌, 때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게끔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죠. 근데 저는 많은 아니고 지금까지 짧은 전문가 생활 중에 짧은 공부와 지식을 토대로 그래도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는 게 있다면 역경이라는 것은 어려움은 맞는데 보통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에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거가 손들이째 바뀔 수 있는 오준경 선생님 인생에서는 그게 가장 큰 역경이었어요. 저의 역경이요. 저는 가장 최근의 역경이 아무래도 생각이 나는데 수련 생활을 하면서 그 험난한 환경에 버려진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수련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큰 역경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을 듣는 것도 힘들었지만 수련을 지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하고 무사히 마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삶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들이 이대로 해서 되겠는가 하고 이렇게 의문이 자꾸 던져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역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이거는 지금 그 퀴어 축제의 한 장면인데요. 되게 퀴어 축제에 대해서 너무 생각들이 극명하게 다르니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퀴어의 존재를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이런 거는 되게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의 성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도 굉장히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삶 자체가 내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만큼 잘 알고 있죠. 이분들이 선택한 거는 물론 키보드 배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진을 제가 굳이 선택한 이유는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페스티벌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나를 이렇게 굉장히 핍박하고 막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너희랑도 잘 지내고 싶고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들끼리 연대감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역경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손들이째 바꿔야 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시간
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첫 번째 세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릴 건데, 역경을 넘어선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그리고 세 가지 필요한 사람을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역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되게 유명한 연구예요. 외상후 성장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좀 약간 식상해지려고 하는 연구인데, 헤럴드 엔터프라이즈라고 굉장히 그 배가 침몰한 사건, 배가 침몰한 사건은 여러 개 있지만, 이 생존자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외상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연구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어느 나라예요? 이거요? 영국이었던 걸로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이분들의 생존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 이분들의 고통을 연구한 것도 있어요. 어느 게 가장 큰 고통인가.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무력감이 이분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고통이었어요. 내 가족이 배에 침몰하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무력감. 이런 외상에 겪고 있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내 삶이 그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좀 추적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누군가는 분명히 나는 이 사건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 좀 많이 듣는 게, 보면은 역경이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필요한 것이냐, 뭐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위험한 오해들이 있어서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외상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외상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안 일어나면 최대한 좋은 일, 이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건 일어났다는 거죠. 이분이 헤럴드 쿠셔라는 분이 이제 좀 미국에서 약간 상담자로서 활동하는 분이신가 봐요. 저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저서 중에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서 이분이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내 아들이 죽어서 나는 되게 유익하게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더 공감적이겠고,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또 영성적으로도 더 유능하게 됐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과 내가 지금 모든 긍정적인 변화 중에 선택하라면 아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건 필요 없다. 그래서 되게 돌아가가지고 무능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그냥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난 되고 싶다. 근데 마지막에 나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를 담담하게 인정하고 있죠. 이게 되게 역경이 내가 긍정적인 자원이고 에너지가 될 거라는 그런 장밋빛 희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런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역경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역경이 일어난 사람에 비해서 안 일어난 사람들이 더 행복하냐, 이렇게 비교적인 시선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혹시 이 인터넷 짤방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사실 누군가 비교를 끊임없이 시키는 거는 인지치료나 다른 심리치료나 상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상담자가 던져주는 퀘스천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 비교는 왜 하냐면 객관화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그 확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이런 과제가? 이런 과제? 네. 초등학교 수업에 초등학교 수업의 과제. 정말 교육이 쓰레기네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다. 거기서 대해서 이제 아이가 답변한 것이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런 과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교육이 좀 그렇고 아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할 때 남과 이렇게는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제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결국 다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비웃고 그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하는 쪽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남을 깔고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관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런 걸 안 보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이런 걸 안 보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이런 다른 결핍의 상태를 봤을 때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하기가 좀 더 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건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이가 좀 잘 말하는 느낌 합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자라야 될 것이고 같이 아픔을 해결해 준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사진에서의 이 인종, 되게 아프리카 재난 그 구호 단체에서 일하는 친구가 말하는 것도 아프리카의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하거든요. 되게 어렵고 힘든 거고 불쌍한 것만 보여줘서 모금을 유도하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아프리카에 대한 그 시선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려운 것이 분명히 그냥 있다라는 것을 그냥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선에서 뭐 긍정적으로 했어 아니면 뭐 해서 부정적으로 애써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을 때 나 주변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역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일어났다. 이거를 좀 인정하기 좀 쉬운 단어, 쉬운 좀 태도가 아래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원래 삶은 그런 것이다 라는 그 멘트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 저번에 수업 시간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에 연구 과제를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연구 같이 코업하는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되게 심리학자로서가 아니라 환자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모든 주변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되게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가치관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아까 삶이라는 것에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게 역경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역경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냥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변화가 시작되게 하는데 사실 역경을 인정하는 거는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 스스로에서 차츰차츰 변화가 인정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애도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담자로서 뭐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그 힘든 시간을 혼자 슬퍼하지 않도록 같이 슬퍼해주고 내가 그 언제든지 그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그 사람 내에서 생길 때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는 내가 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이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힘들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한테 충분히 이 역경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줘야 돼요. 많은 트라우마 연구들에서도 시간이 지나는 것이 트라우마 외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라는 여러 포스터나 연구 결과들을 봤던 것 같아요. 납치 필수 생존자가 하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필수당하고 나서 이게 역경이 되게 너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까 기회가 될 거야라고 말하는 건
멱살을 잡고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가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성장이 일어났다고 인지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몇 경우 이게 터닝 포인트였다고.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되는 태도는 바라보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적인 태도인데 그리고 윗바사나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들 사용하는 게 마음챙김이라는 용어예요. 마음챙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마음챙김에 뭐 되게 강조되는 학파도 있는 반면 그거를 되게 경시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되는 원래 근본의 의미는 윗바사나라는 불교의 명상 기법이라는 거예요. 사전에서 보면은 이 윗바사나라는 게 뜻이 그냥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게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굉장히 이 윗바사나의 포인트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게 하는 명상, 이런 윗바사나적 명상이 내 마음을 조금 괴로움에서 약간 한번쯤 물러서게 하고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게 하면서 그게 그냥 있었던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내가 그냥 고요히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까 전에 그 명상이나 역경을 인정하는 거나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 그 영향을 내가 인식하는 거 이것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아까 살펴봤듯이 고통과 괴로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수용전념 치료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수용전념 치료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약간 변형된 치료인데 새로운 거가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을 많이 모아놓은 선물 세트라고 인지행동 치료도 그렇지만 이건 도선물 세트 같은 여기서 갖고 온 게 이 마음챙김의 과정 중에 하나인 윗바사나랑 되게 비슷한데 인지적 탈융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액트를 좀 공부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액트에서도 그렇고 마음챙김 요소를 갖고 오는 모든 것들에서 액트에서 되게 강조하는 거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뛰어든다는 것. 그게 액트에서 말하는 좀 수용이고 가치전념적 행동인데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나에게 결국 병폐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PTSD나 여러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에서 많이 나왔고 불안장애 같은 것도 학습받은 인지치료 등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과 괴로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역경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 내 마음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 변화도 분명히 일어나요. 고통과 괴로움과 합쳐서 변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변화가 일어난다고 분류할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부정적인 변화가 아까 일어났으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강점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분명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이켜볼 기회가 분명히 되기는 해요. 이거는 외성 성장의 관점에서는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고 인정이 많아지고 이런 내 내면의 마음적인 변화 그리고 철학적인 변화는 의미 변화, 가치관의 변화 내 삶의 실존적인 여러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한 그런 변화예요. 그리고 관계 변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동안 바라봤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예시입니다.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고백인데요. 아까랑 비슷한 다른 사람. 아이를 잃고 나서 오히려 내가
전념했던 것에 변화가 일어난 거를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좋고 나쁜 일임을 떠나서 나에게는 분명히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행동하는 양식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내 삶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역경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이든 존재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의 책임이 나한테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선택으로 친다면 이 순간 매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선택을 하면 그거에 필연이 수반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노력이 성공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뼈아프게 얻는,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건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여전히 나의 몫입니다. 100년 가기의 비밀, 이 프로그램을 본 건 아닌데 힘들지만 선택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인터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김치, 된장, 종갓집들의 제사 준비, 종갓집은 1년 내내 제사가 매일매일 거기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파는 백종원 골목식당 보면은 정말 요리와 요식업에 이 남에게 먹을 거를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신성한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끼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되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백종원 선생님이. 이 할머니도 내가 김치와 된장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힘든 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힘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여러 치료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저도 많은 것 같아요. 치료가 다 되게 색다르게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되게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 그리고 액트, 마인드풀니스 그리고 지금 이런 빅터 프랭클의 의미 지고 세라피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에서 되게 다르지 않은 점은 가치를 내가 찾아가게 만드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러면서 삶의 의미도 돌이켜보고 다시 생겨보고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 마지막 강조한 거는 어떤 가치에 도달할 기회를 이용할지 포기할지 하는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분이고 생존자신데 나치 수용소에서 막 진흙탕에 뒹굴고 막 그 군홧발로 짓밟히고 실제로 막 얼굴을 짓밟히고 이런 와중에 그럼 내가 여기서 그 화를 내고 내가 삶을 끝내고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겠죠. 이분이 선택한 것은 이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서 나가겠다, 나는 살아있겠다를 선택하셨고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지치고 힘든 와중에 주변 사람들하고 짜증을 낼까 아니면 탈출을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이분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그냥 묵묵히 하는 거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좀 같이 보고 싶었던, 여러 번 같이 보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을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는 분명히 내가 행복해야 되는 존재가 있는 것 같고 그럼 행복이 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좋은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고전적인 굉장히 그 그리스 맨날 나오는 그리스 시절의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정의가 지금의 심리학 연구에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대모니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좋은 삶은 덕성에 부합되게 사는 삶. 덕성